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순구입니다. 네, 오늘 75분 동안 현대 이슬람 사회의 법,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론은 4개 단위로 되어 있죠. 얘기는 뭐냐면은 뒤에서 보겠지만은 로마는 법으로 유명하죠. 그 로마법 계통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간의 편견이 있을 겁니다. 이슬람 사회는 우리 법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이런 생각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론을 통해서 논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론인데요. 이슬람 사회는 인구와 국가 면에서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동, 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핵심 협력 파트너의 지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네, 이것은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력과는 많이 떨어지는 미달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사지는 거잖아. 자들한테 이기 놀라고. This shameful and hateful behavior shows their Islamophobia. 고사를 진행할 수가 이제 제 임의로 쓰레기로 단정해서 이거를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언론에도 최근에 많이 보도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대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넘어야 될 현상입니다. 제가 여기 이 교육과 연구의 확충과 다각화를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상호 이해가 필요하고 이 상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우정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바탕이 된다면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별표를 그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상호 이해의 단계 정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 제목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슬람 사회의 법과 우리 법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논의 범위는 민법 중에서 특히 거래법이고요.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고 파는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걸로 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족법이라든가 상속법 이것은 이슬람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아는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법이라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그 범위를 거래법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거래법을 우리가 이해한다, 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민법은 기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법 하면 헌법을 생각하죠. 근데 헌법도 물론 그런 시각에서는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 기본법은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사회하고 뭔가 거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를 얘기할 때 당장 등장하는 것이 민법이에요. 거래법이에요. 세 번째로 이 이슬람 사회 법에 대한 연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호 이해의 핵심 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법학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고요. 약 100명이 되는 여러 학생들이 바로 이슬람 법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중요한 자원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런 시각에서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 범위 두 번째로 한정할 것은 뭐냐면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죠. 그 중에서 중동을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종교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 가장 그 종교적으로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이를 것이냐고 한다면 이렇게 이를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이슬람 사회의 민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의 개통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나게 되면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공부를 하셨든지 책을 읽었든지 할 거예요. 19세기에 루돌프 폰 예링이라고 하는 독일의 로마법 학자가 로마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3번 지배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로, 법으로. 근데 이제 이 루돌프 폰 예링이 얘기한 것은 대체로 이 지중해 연화를 얘기했죠. 사실 뭐 로마가 정치적으로 뭐 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중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비유적으로 한 것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으로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법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데 로마법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에니 전쟁이에요. 그 포에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페니키아를 포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에니 전쟁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니발? 그렇죠? 그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 포에니 전쟁에서 예상을 깨고 로마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 로마가 영토를 넓히면서 상업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는 인종과 언어가 다르더라도 모두 다 통할 수 있는 법을 강구해내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로벌한 감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는. 예.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로마법이 세계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캐릭터를 이 시기에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잘 진행되다가 소로마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76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서유럽은 중세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법은 속세법이죠. 지금 말하는 로마법은 속세법입니다. 이 속세법은 지하로 가라앉고 교회법이 위로 등장을 하게 되죠. 보통 이것을 뭐 비유해서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이 로마법이 후퇴를 하는데 근데 로마가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갈라지죠. 예, 그래서 이 로마법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이 역할을 동로마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성 로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부르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당시에 그들의 이름은 그냥 로마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마찬가지죠. 고조선 이래잖아요. 그게 조선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뿐이죠. 네. 여기 지금 노란 걸로 보이는 이 로마, 그리고 카르타고, 튀니지죠, 현재. 예.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로마 제국으로 이 법학의 중심이 이전이 되는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이름이죠.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름이 법황제, 유스티니아라고 하는 것이 법의 황제 이런 말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는 학설 휘찬 이것은 학설을 모아놓은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법학제요 이거는 이 디제스타 학설 휘찬을 요약해서 학생에게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 용도입니다. 그리고 칙법 휘찬 법전이고요. 그 다음에 신칙법 휘찬은 유스티니아누스 후에 이루어진 법령들을 모아놓은 거. 이렇게 네 개의 이 저작물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시민법 대전이다 또는 로마법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소로마 멸망 이후에 로마법을 정리하고 보존해서 후세에 전달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바로 이 디제스타입니다. 학설 휘찬이 가장 이 기능에서 그 깊은 아주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죠. 이 디제스타가. 그리고 이 디제스타를 판덱테라고도 합니다. 이 별칭이 판덱테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독일이나 프랑스 얘기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하고 연관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법이 이렇게 보존되고 동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보존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로마법의 재발견과 확장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태리, 그 다음에 프랑스, 로마를 이태리, 프랑스, 독일을 얘기할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슬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 체계가 그대로 계수가 됩니다.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슬람 세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중세로 들어가면서 교회법은 위로 떠오르고 속세법이 가라앉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11세기에 여러 가문들이 생겨나죠. 장사를 하는 가문들이 생겨나죠. 이 상공업이 발전을 함으로 해서 거래법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로마법에 주목을 하게 되고 이 로마법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법학교들이 생겨납니다. 그 최초의 법학교가 1088년에 볼로냐 법학교입니다. 이게 볼로냐 법학교의 본관이고요. 이게 로고예요. 여기 보면은 알마마타 스튜디움이라고 돼 있죠. 학문의 고향 이런 뜻입니다. 이 1088년에 이렇게 볼로냐 법학교에서 로마 법학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법학 연구의 주요 교범이 뭐냐 하면은 디제스타예요. 학설 휘찬입니다. 학설 휘찬을 아까 디제스타 원어로는 디제스타 그리고 판덱테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범이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로마법 이것은 다시 확장이 돼야 될 텐데 이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형성된 이 로마법 이것을 정비해서 근대적인 민법전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여러 나라에 퍼뜨리게 되죠. 이런 역할을 한 것이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그 내용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남쪽에 로마 근처죠. 이 몽펠리에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법을 수입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14세기 이후에는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이 법학 연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나고 결국 1804년에 나폴레옹이 민법전을 만들죠. 나폴레옹이 민법전을 만든 이유는 우리 제국 내에서의 거래는 하나의 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나폴레옹의 생각이 프랑스 내에서의 거래법이 통일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발길이 갖는 곳에는 다 프랑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 그래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복 전쟁을 따라서 프랑스 민법전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게 몽펠리에 대학의 본관이고요. 이게 파리 대학의 그 본관입니다. 제가 공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생각하면 저는 뭐 이렇게 기분 좋고 막 그 그립고 이렇게보다는요 좀 뭐랄까 무거워져요 마음이.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은 독일어를 하다가 프랑스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지금도 파리를 들어가면은 다른 도시는 괜찮은데 파리 들어가면은 좀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져요. 어두워져요. 그때 그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파리에서 일 보고 보통은 좀 나가버려요. 그냥 파리에서.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의 근대화의 그 결론은 프랑스 민법전이죠. 이 프랑스 민법전은 아까 말씀드린 법학 제요, 법학 제요가 뭐라고 그랬죠? 디제스타를 그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한 교육용 교재. 그게 이 법학 제요인데요. 이 법학 제요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전을 인스티튜셔넷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독일 법하고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이걸 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 독일입니다. 독일은 약간 늦게 14세기부터 대학을 통해서 로마법을 개수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495년에 제실원 법령,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기에서는 이런 거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게르만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게르만법이 없으면 로마법을 적용한다. 이것이 제실원 법령이에요. 그런데 이 제실원 법령은 로마법이 독일 영토에 확장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게르만에는 이 문자 언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게르만의 법이 잘 보존될까요? 안 되잖아요. 발견이 잘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게르만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로마법이 급속도로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 로마법을 초기에 연구한 대표적인 두 대학,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에 쾰른 대학을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독일 민법 근대화의 결실은 독일 민법전입니다. 1896년. 프랑스 민법전이 1804년이고 이게 1896년이니까 굉장히 뒤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독일 민법전은 10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법전을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민법전을 만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법전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신중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후자가 더 우세했죠. 그래서 1896년에 제정이 되고 19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독일 민법전은 디제스타 또는 판덱테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디제스타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디제스타는 총칙, 채권, 계약과 같은 채권, 그 다음에 물권, 소유권, 친족, 혼인, 친자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상속 이렇게 취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채권과 물권의 순서만 바뀌었지 일본 민법전하고 같고
일본 민법전이 이거를 개수했어요. 우리도 이걸 개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개통이 어떻게 되는지 나왔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우리 민법전의 개통이 이렇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중동 국가들의 민법전은 어떤 개통인가 하게 되면은 그걸 둘을 연결시키고 나면 아, 우리 민법전과 이 중동의 이슬람의 민법전이 어떻게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법 개통론입니다. 법 개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 법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분류한 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게 법 개통론인데 이 법 개통론은 굉장히 다양해요. 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이 아민 존을 비롯한 이분들이 주장한 이 개통론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분들이 얘기한 하부 분류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얘기한 기초 분류 이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기초 분류가 뭐냐면 이거예요. 근간법계와 파생법계로 나누는 거예요. 근간법계는 뭐냐면 중요한 캐릭터를 주도적으로 형성해서 이거를 퍼뜨린 이런 법제 이거를 근간법계라고 하고요. 파생법계는 뭐예요? 근간법계가 아닌 어떤 근간법계를 토대로 해서 뭔가를 형성한 또 다른 뭔가를 형성한 이런 법계를 파생법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파생법계는 그러면 이게 파생법계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근간법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규범 상황이 생겨날 때 이 파생법계가 A라고 하는 근간법계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이 법계는요, A가 갔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간법계를 이 분류를 해보면 로마법에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가 지배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법에서 모든 근간법계는 로마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게 크게 나누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눠집니다. 보통 이제 그 영어로 하게 되면 시빌로 시스템 그리고 커먼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책을 읽을 때 시빌로 시스템 이렇게 나오면요, 민법 책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대륙법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직역을 한다면 컨티넨탈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기서 이 시빌로라고 하는 거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커먼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 커먼 시스템과 대륙법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륙법은 법전을 만들고 시작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이 그렇죠. 여기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데 커먼로는 뭐예요? 그렇지 않고 판례를 형성해서 판례를 가지고 계속 규범 그 형식을 쌓아나가는 이런 체계입니다. 영국이 그런 체계이죠. 영국의 영향을 받은 미국, 영연방 이런 나라들이 커먼로 시스템을 취하고 있죠. 자, 뒤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죠?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마치 나폴레옹 같이 자기들의 법체계를 다 심어놓죠. 왜요? 장사하려고 식민지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하죠. 우리하고 호환이 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대 문명국의 민법, 특히 거래법은 이 세 중에 하나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슬람 법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슬람 법계의 경우에는 근대에는 이슬람 국가가 계획적으로 개수를 합니다. 뒤에서 볼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그 전에도 중세 시대에도 비잔티움과 이 아랍 국가들 사이에는 인접하고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연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논증한 우리나라 없습니다만은 외국에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과 이슬람 세계는
옛날부터 계속 교류를 해왔고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아랍 세계의 근대화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프랑스 민법 또는 독일 민법을. 예, 이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 부분 있죠. 이 근간법계를 어떤 국가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후발법제가 선택을 할 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나라 법을 수입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수입을 하게 돼요. 비자발적으로. 뭐예요? 정복전쟁에 의해서, 식민지 개척에 의해서 그냥 수입을 당하는 거죠. 이 부분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 강제 합병이 되고 나서 우리는 어쨌든 불행하지만 비자발적이지만은 일본법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대화된 법 시스템을 그때부터 갖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많은 나라에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파생법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겠습니다. 파생법계는 원래의 그 근간법계에다가 어느 나라의 관습이 추가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이념, 사회주의 같은 것이 추가될 수 있겠죠. 이 첫 번째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시대에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권 국가의 민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도 로마법의 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이 관념 중에 뭐가 있죠? 생산수단은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 소유권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관념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근간법계에다가 종교가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슬람 사회의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개가 다 복합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오늘 얘기에 아주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법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슬람 사회의 법과 이슬람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이슬람법이 아니에요. 이슬람 사회의 법이에요. 그죠? 예,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슬람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사회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슬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종교규범 샤리아입니다. 샤리아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아마 박현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법의 법원은 4개가 있습니다. 꾸란, 하디스, 이즈마, 기아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꾸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통 이제 영어로 코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경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 다만 그 교리가 이제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이 하디스인데 꾸란에 이슬람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규범들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충 규범이 필요한데 이 나머지 3개들은 다 보충 규범이에요. 그 중에 하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함마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적어놓은 책이에요. 수많은 하디스가 있겠죠. 그 하디스도 그래서 좋은 하디스와 나쁜 하디스가 있어요. 어쨌든 많은 하디스가 있는데 이 하디스도 중요한 법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성문화되어 있는 규범이죠. 그래서 이거를 낫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뒤에 있는 이즈마, 키아스, 이거는 인간 이성에 의해서 추론한 그런 그 규범들인데요. 이즈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움마라고 하죠. 이 움마에는 이슬람 학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하디스에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일치된 견해. 이것을 이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아스는 뭐냐면 일치된 그 움마에서 일치된 견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죠. A의 경우에는 X다라고 가령 이즈마든 아니면 하디스든 아니면 꾸란이든 있을 수 있죠. X의 경우에는 A의 경우에는 X다 이렇게. 이 경우에 A가 아니라 B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B라는 현상하고 A라는 현상이 유사해요. 그렇다면은 유추해서 B도 X다. 이게 유추죠. 자, 그러면 이 이슬람 사회의 법과 이슬람법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샤리아가 종교 규범에 그치는 나라. 이게 이제 샤리아는 종교에 불과한 나라죠. 이게 대표적인 게 튀르키예요. 거의 속세화된 나라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극단이죠. 저극단에 샤리아가 곧 법규범인 나라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튀르키예를 여기다 놓고 그 저쪽에 있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유형은 뭐예요? 중간에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 과연 제2유형에 속하는 나라가 있겠느냐 이거죠. 많은 문헌들에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법학자의 눈으로 보면은 없어요.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 없는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될 거예요. 자, 제2유형이 존재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헌법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통치기본법이 있는데 이것이 헌법에 해당하는데요. 이 7조에 보면은 사우디의 권력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무하마드 순나가 뭐예요? 순나를 기록한 게 뭐죠? 하디스죠. 예, 순나에서 나오고 이것은 통치기본법과 국가의 모든 걸 지배한다. 이 말은 샤리아가 모든 걸 지배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46조 조금 더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46조에서 사법부는 독립된 기구이고 이슬람 샤리아만이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유형에 딱 해당되는 것 같잖아요. 이 규범 내용으로만 보면은. 자,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런 법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법들이 많은데 보세요. 회사법, 은행법, 산업발전기본법, 외국투자법 이런 것들이 샤리아와 전혀 아주 샤리아를 똘똘 뭉쳐가지고 샤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 이 법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법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많은 법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격상.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저 무하마드 시절 꾸란, 하디스 이런 데 나오겠습니까? 이런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스스로 적절하게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슬람 사회에서. 어떻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즈마. 그죠? 이런 것으로서 충분히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없죠? 제가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끔씩 눈을 감는 학생도 있는데 불구하고 귀로 듣고 이해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요. 제가 민법 교수잖아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어렵죠? 모르는 거 많죠?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뭐 어떡할까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현대사회의 민법의 문제예요, 이게.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답을 얻어내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이게 근본적인 현대 민법의 문제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 못할 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 훌륭해요, 여러분들. 상대평가인가요? 이것도? 상대평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평가예요? 다 예를 줘야 되겠구만. 예. 그 얘기 하니까 우리 학생들 얼굴이 밝아지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만약에 우리는 제2 유형에 속한다라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법의 시각이 아니라 정치의 시각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의 그 주요 지역을 구분을 해볼까요? 중동, 뭐 그려지죠, 대충. 그 다음에 마그레브라고 하는 건 아프리카 북부를 중심으로 한 마그레브 지역.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스탄 붙은 데 있죠? 그 중앙아시아.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동남아시아. 네, 이렇게 주요 네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발상지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슬람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거래라고 그 교역 상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그 이 5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중동 이 정도로 보고 근데 마그레브인데요. 마그레브는 베르베르인들이 아랍화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입니다. 여기는 모두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집트를 통해서 프랑스법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면 다이렉틀리 영향을 받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프랑스법에 직접 영향을 받은 나라 예컨대 이 튀니지, 모로코 이런 데는 이슬람 색채가 약하고 그리고 이집트를 통해서 받은 나라 리비아, 알제리 이런 데는 이슬람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인데요. 이 중앙아시아 5개국 여기는 물론 이제 이슬람이 국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이슬람이 중요한 종교로 되어 있죠. 이 5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CIS 표준민법전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CIS라고 하는 것은 독립국가연합이죠. 그러니까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당시에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공화국들이 이 합쳐진 정치 공동체죠. 그 정치 공동체가 의미 있게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그들의 민법전은 각자 만들되 이러한 표준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CIS 표준민법전이에요. 대부분 이 표준민법전을 이 5나라는 다 표준민법전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전이 비슷하겠죠. 네. 그리고 이 표준민법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민법전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CIS 이 표준민법전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민법전의 모습이 어떠냐하고 거의 같아요. 그 민법전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편, 일반 규정, 2편, 소유권과 물권, 3편, 채권,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프랑스와 독일을 얘기했잖아요. 상기해 보세요. 독일하고 비슷하죠. 네. 그래서 건간법제는 베개베. 이 베개베라고 하는 거는 그 독일어로 그 민법전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시민의 법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이 독일 민법전은 베개베는 판덱트 책이라고 그랬죠. 디제스타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덱테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도 판덱테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덱테 책에 특유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얘기는 뭐 여러분들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저하고 같이 민법 공부하는 학생 있죠? 그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게 법률 행위, 형성권 이런 좀 요상한 얘기들 이해를 할 겁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알면 좋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인데요. 여기는 식민 지배의 영향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죠. 그 네덜란드 민법전을 1848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근데 네덜란드 민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민법전을 개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간법계는 프랑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말레이시아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여기는 특이하게도 법조를 만들었어요. 판례를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방대한 영국 판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시빌 로 액트라고 하는 이 법률을 1956년에 만들어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듯이 식민 지배의 그 결과로 건간법계가 결정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론의 마지막으로 중동법의 개통과 성격인데요. 이 튀르키예 그리고 이집트, 이란 이런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인데요. 튀르키예는 이 1839년부터 이 오스만 제국이었죠. 이 오스만 제국이 개혁 정책,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시도하는데요. 그 개혁 정책의 기본 방향이 뭐냐면 유럽식의 체계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근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일환으로 유럽 법전들을 받아들이는데 뭐 나폴레옹 상법전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혁명을 경험한 프랑스 민법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하고 프랑스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슬람법의 토대 위에 프랑스법을 얹어 놓은 이런 이 메젤르라고 하는 제목이죠. 메젤르라고 하는 법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메젤르는 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동 사회 민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도요. 자, 메젤르를 보면은 이렇게 16개의 권 그리고 185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문헌에는 16권의 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책이 아니고 목차의 제일 위가 권이에요. 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이게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 체계, 프랑스 체계 어디로 봐도 딱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체계가 없이 거래계 수에 맞춰서 열거해 놓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메젤르의 특성을 보면은요, 이 기본 구도는 샤리아인데요. 이 샤리아에다가 프랑스법을 얹었습니다. 여기 그 1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슬람법은 인간 생활과 관련해서 신이 정한 계율에 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로 시작해서 쭉 갑니다. 이게 A4지로 빽빽하게 한 장이에요. 1조가. 그러니까 이 메젤르를 지배하는 그 스피릿을 1조에 다 정해놓은 거죠. 예,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어려워요. 상당히 신학적인 얘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메젤르는 하나피 학파의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피는 수니파예요. 수니파고 이 수니파 중에서 가장 온건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수니파 중에 이 하나피 학파를 취했지만은 이슬람 국가 어디에도 우리가 이 어떠한 학파이기 때문에 다른 학파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학파의 것도 수용하거든요. 이것을 타위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가 되냐면 결국 메젤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피 학파의 법리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다른 학파의 것도 이 종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조에 이어서 그 2조부터 100조까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예를 두 개 들어놨는데요. 이게 근대법에서의 그런 워딩이 아니에요. 근대법의 워딩이 아니라 근대법의 워딩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뭘까요? 아까 이게 그 샤리아 플러스 프랑스라고 그랬잖아요. 샤리아입니다. 샤리아를 이런 100개 정도의 얘기로 중요한 내용들, 그 명제들을 쭉 정해 놓은 거죠.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여기 이 100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요. 자, 메젤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이슬람 사회 최초의 성문 민법전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 이제 위세를 떨칠 때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었던 거죠. 근데 그 후에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 이것이 각각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면서 그 나라 민법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체가 되죠. 대체가 되는데 그래도 그 나라 민법전을 만들 때 메젤르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20세기 새로 만들어진 민법전, 이따 보겠지만 이집트 민법전의 경우에도 바로 메젤레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젤르력이 쭉 진행이 되다가 공화국이 되면서 공화국 출범과 더불어서 아주 유럽식의 깔끔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나오죠. 메젤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민법전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6년에 민법전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체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체계를 취하게 되는데 이 체계는 스위스 민법전, 이게 이 개배 이거는 스위스 민법전을 얘기합니다. 시비를 찌빌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Z에 그걸 따와서 ZGB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위스 민법전도 근간법제는 독일 민법전입니다. 여기는 의도적으로 스위스 민법전을 그냥 가져와요. 의도적으로. 자, 이 법계통이 이렇게 스위스가 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입법 작업을 주도했던 법무장관이 스위스 대학에서 유학을 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튀르키예 상황, 뭔가 이해를 조정해야 될 상황, 이거하고 또 스위스에 매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캔톤이라고 그러죠. 이걸 조정했던 민법이거든요. 그것이 유사했고, 또 독자적으로 뭔가 새롭게 민법을 제정할 만한 수준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스위스 민법은 당시에 여러 민법전보다 가장 나중에 나온 민법으로서 수정자본주의의 관념을 많이 수용한 이런 민법전이에요.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스위스 민법전을 포괄적으로 튀르키예에서는 개수를 하게 됩니다. 26년에 그 튀르키예 민법전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평등이 강조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슬람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따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상속분도 남녀 차이 없다. 이렇게 아주 깔끔한 그런 민법전이죠.
그다음에 그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규범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속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법에도 있지만 세속적인 성격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은 종교고 이것은 종교와는 구별된 국가체계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저쪽에다가 튀르키예를 갖다 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1948년에 민법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이집트 민법의 제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람은 산후리, 이름이 길죠. 뒷부분만 보면 돼요. 산후리 교수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이분의 지도 교수는 밑에 있는 에드와르 랑베 교수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이집트 민법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기 보시듯이 이 중요한 이런 저작들이 있고, 특히 이 두 번째 저작은 메젤르를 깊이 참고한 그러한 저작입니다. 그리고 이 리옹 대학의 두 교수, 에드와르 랑베르, 그 다음에 루이 조세랑, 이 두 교수가 이렇게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는 카이로 대학의 법대 학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집트 민법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집트 민법은 그 프랑스의 그 영향이 지대하겠구나 느껴지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이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구성은요, 프랑스 민법 구성이 아니에요. 상당히 독일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 체계로는 프랑스 스타일보다는 독일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집트 민법의 특색이에요. 우수한 민법이에요. 예. 사실 아까 그 프랑스 민법의 그 인스티튜티네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은 그렇게 논리가 정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민법이 프랑스 민법을 버리고 독일 민법으로 갔던 거거든요. 이게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독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 체계로는 베게베를 참고했는데 내용은 주로 내용을 수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항은 뭐냐면 이집트가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의 공식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국 커먼로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로 갔거든요. 자, 이 당시에 늘 그랬지만은 영국과 프랑스는 학문적으로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옹 대학에 있는 이 두 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랑베르 교수 같은 분, 이런 분은 이거 의식적으로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영국과의 관계에서 프랑스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이런 그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 법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 법으로 간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남미가 대체로 브라질을 빼고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식민지 후에 민법전을 만들 때 스페인 민법전을 개수한 게 아니라 프랑스 걸 개수를 해요. 그게 뭐죠?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런 감성도 법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굉장히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중요한 거는 매우 감성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집트 민법의 특성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진 민법이기 때문에 이 스위스 민법의 영향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민법 일종과 비슷해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이슬람법 원칙이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런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법의 이 내용도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거와 아울러서 와크프라고 하는 것도 법인격을 인정했습니다. 와크프라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사회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재단 있잖아요. 그걸 와크프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이 근대법에서의
재단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프랑스법을 가져왔으면서도 프랑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좀 너무 난삽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심플하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물론 늦게 1948년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집트 민법은 매우 우수한 민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집트 민법이 어떻게 파급되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산후리 교수 자체가 직접 가서 민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뭐예요? 다 영향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아랍의 중동 국가의 민법전의 그 형성에 있어서 이집트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집트 민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 민법이 어떤 캐릭터를 가졌는지 얘기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프랑스, 체계로는 독일. 근데 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모던한 생각들을 가져온 그런 민법전이에요. 이런 캐릭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인데요. 이란 민법전의 제정은 19세기 말, 20세기 중반 이때 시작이 됐는데요. 이란 민법전은 법 전공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슬람 법학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러한 법학자들이, 법률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면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상당히 다양한 이 나라에서 학식을 쌓은 분들이 이 민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 제정이 되는데요. 이 민법전의 특색을 보면은 상당히 방대한 민법전인데 기본적으로는 체계로 보면은 프랑스 민법전과 유사합니다. 프랑스 영향이 커요. 그런데 이것도 뒤에 만들어진 민법전이다 보니까 독일 민법전이나 스위스 민법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특히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의 민법전에 비해서 이슬람적 요소가 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란은. 근데 뒤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은 이집트 민법에 비해서 체계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슬람법과 이슬람 사회의 민법은 다른데 이슬람 사회 민법은 모두 파생법계이죠. 그리고 근간법계는 이렇게 되죠. 그죠?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사회의 민법에 있어서 리딩 국가는 튀르키예, 이집트, 이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이란이 시아파 국가고 나머지는 수니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이집트, 이란 이 세 나라 리딩 국가 이 세 나라의 민법전을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다 이해되죠? 네, 우리가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문제인데요. 작년 11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그래서 거기에 네온 프로젝트니 해가지고 몇백 조의 프로젝트 이런 소개도 하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이면서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개혁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그렇게 중요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전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뭐 다른 법률들이 있지만 민법전으로 이렇게 집대성된 그런 법전은 없었어요.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부적인 경제에서도 그렇고 외부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민법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민법전은 어떤 캐릭터를 갖게 될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상컨대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거기 자료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컬러로 가겠어요? 제가 예상컨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까 봤잖아요. 중동 지역에 가장 우세한 민법전이 어디입니까? 가장 우수한 민법전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의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학과에서 법학 공부를 할 때 이집트 법학자 갔다 그냥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강제 합병 전에 그때 민법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전문 학교는 1905년부터 법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뭐예요? 일본 교과서 갖다가 배웠거든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는 이집트의 민법전 그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쭉 봤듯이 이슬람 법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근간 법계가 유럽이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플러스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법계통을 얘기할 때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양한 견해 중에는 많은 사람 중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법계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건 박현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지티하드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15, 16세기가 되면은 순나 이즈마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면서 이슬람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정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론이니 뭐니 하지 마라. 닫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입장이 이지티하드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지티하드라고 하는 거는 이성 활동의 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즈마라든가 끼아스 이건 뭐예요? 이지티하드의 작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나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을 만들고 하는 거 이게 다 뭐죠? 이지티하드예요. 이 얘기들이 뭐냐면 이런 명제들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서양의 일부 학자들이 오해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슬람법을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무슨 얘기일까 저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것은 서양 일부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하나의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가 돼지고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형성한 것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서양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유에서 형성해 놓은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얘기들도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깨어나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 깨어나는 데 있어서 고려대학교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근간법계예요. 근간법계에 여기 이슬람 샤리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파생법계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비유한다면요. 여러분들 설날 떡국 먹잖아요. 떡국에 후추 넣잖아요. 후추를 넣지 않아도 떡국이 되잖아요. 근데 후추를 넣잖아요. 근데 후추를 넣으면은 후추 냄새가 확 나잖아요. 전체가. 근데 분리해 보면은
떡국이 있고 후추가 있어요. 그러면 떡국은 떡국이고 후추는 후추예요. 그것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 섞어놓고서 이게 후추네, 후추국이네. 이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사회의 법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이런 그 근간법계를 이루는 이 푸른 부분, 이거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돼요, 우리하고. 근데 이건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인식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런 얘기죠. 후추는 후추대로, 그리고 로마 계통의 법, 그건 또 그것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한 서너 명 예외가 있었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